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삼국공조의 새 이정표 마련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와 발언 수준이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최근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자유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맞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언급 횟수가 조금 줄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한 게 공산, 한미라는 키워드였거든요. 먼저 이번 경축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대통령의 광복, 독립에 대한 인식에 좀 중점을 두고 들었어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광복, 우리의 독립은 단순히 우리가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 의미 이상이다. 왜냐하면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왕정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국가 건설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흔들어대는 그런 독재 국가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독재 국가들이 이 영내 질서를 흔들어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협력,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축사에 비해서 자유라는 말을 조금 언급이 덜 하긴 덜 했었는데요. 횟수가 줄어들긴 했었지만 여전히 이번 경축사에서도 어떤 경축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었다면 저는 자유가 아니었었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인 키워드는 자유였고 또 그 외에 또 연대, 협력이란 부분도 강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를 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사실 광복절 경축사였기 때문에 혹시 과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오염수 이슈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역시 대통령의 국제 관계 인식이 그냥 그대로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의 일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대 경축사를 보면은 일본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 그런 경축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의 일본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정체성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통의 이익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근거를 둔 그런 국제 질서를 흔들어대는 독재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과 대응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뭐 역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오염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갖다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염수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는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길이 갔던 부분이 이번 경축사에서 유엔사를 4번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힘에 의한 평화를 좀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요? 뭐 일단 유엔의 그 후방 기지 일본에 있는 7군데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있는 유엔 후방사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도발한다면, 남침을 한다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방사에는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에 있는 이 유엔사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강대강 국면이고 북한이 지금 전쟁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방어를 강화하고 억지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일단 구축하고 예. 그러면서도 북한이 만약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오고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담대한 구상,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를 하지만 강력한 억제, 방어를 우리가 추구를 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응한다면은 언제든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이번에 뭐 북한 정권, 뭐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뭐 어떠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언급 대신에 좀 원론적인 메시지를 냈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대신에 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뿐 아니라 뭐 국내외 세력들을 좀 비판을 했는데 네. 자, 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 선동으로 여론과 사회를 교란하고 또 왜곡하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 독재주의 체제, 체제 경쟁은 끝났죠. 예, 사실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공산 독재 체제를 비호하는 세력이 바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국제적으로는 러시아가 그렇고요. 북한이 그러한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력들이 국제적으로도 연대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자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개인들조차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비호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어떤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인태 지역 안보를 위해서 나토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흘 뒤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뭐 중국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서 미니 나토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내놨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나토가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예. 나토와 같은 지역 동맹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지역 동맹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내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동맹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동북아 나토라고 비난을 한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토와의 협력을 또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지금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 그런 동맹들이 다 서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동맹이 유럽의 안보만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아시아 동맹이 아시아 안보만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전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토와 아시아 동맹이 협력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그런 합의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역 안보라든지 세계 안보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만 위협이 아니고 동북아 지역의 위협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이고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토 동맹들 나토 동맹 국가들조차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갖다 하고 하지만 너무 이제 또 북한 문제에만 함몰되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인도태평양의 뭐 해양 안보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어떤 협력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가 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요. 네. 자, 어떤 내용이 담길 거고 그리고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주로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네. 다루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들이 여태껏 12번 만났는데 다자 회의의 사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미일 정상 회담을 열었거든요. 그때는 예. 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만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정례화하겠다라는 것은 제도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안에 대한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협의는 뭐 이러한 협의 틀을 만들자. 저러한 이슈는 또 이러한 저러한 뭐 협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협의를 제도화하자라는 것인데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제도화, 뭐 연례화, 협의체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비전이 조금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이런 협의들이 어떠한 원칙의 근거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원칙을 담아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뭐 프린시플일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원칙에 의거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또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인데 안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처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삼국이 뭐 군사 훈련을 연례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를 뭐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삼국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경제는 역시 경제 안보인데요.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그다음에 에너지 수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어떤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큰 틀에서 안보와 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안보 부분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해서 삼국 합동훈련에 미사일 요격훈련이 포함될 거다라는 네, 얘기도 네.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자꾸 전쟁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쟁 위협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 구실이 되고 있다,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이 이 군사 훈련을 같이 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뭐 한미일 군사 협의는 대체적으로 뭐 북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뭐 이제 이런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거 이상으로 실제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요격하는 훈련을 하려면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체계가 동원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을 요격하려면은 뭐 일단 요격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고 레이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역시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는 미국의 것들이 대체 불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완벽하게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삼축 체계의 일환으로 KMD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MD인데요. 이것 또한 지금 현재 미국의 레이더망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미국의 MD에 벌써 편입돼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나라가 필요할 만큼 자기네 무기 체계로 이제 기여를 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이 된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인데 또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뭐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이 자리에서 굳이 중국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북한을 콕 집어서 예. 북한의 핵 미사일이 영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뭐 지구적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을 위협으로 콕 집어서 비단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다 이런 표현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예. 한미일 안보 공조가 중국은 어느 정도 중국 견제 용도가 있다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비난을 하는 것이고 저렇게 조금 격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콕 집어서 위협이라고 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국의 정상들이 모였다 이런 발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러한 인식을 공동선언문에 담아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대만 해협 문제에 있어서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력을 동원해서 현 상황을 변경하려는 것은 삼국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경고성 문구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광복절 축전을 교환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 무기 거래설도 나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좀 친밀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뭐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정치 외교적 이득 어디까지 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경제적인 이득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은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뭐 군사시설도 많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군수공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예. 러시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무기공장에 방문을 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경 방사포탄 이 군수공장에 갔거든요. 예. 이거 바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뭐 장갑차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데 장갑차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조금 구애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러시아 방산 세일즈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방산 산업이라는 표현까지 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군수 사업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예. 뭐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이 이러한 무기 거래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뭐 정치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나라이거든요. 물론 러시아와 관계를 지속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러시아가 얼마나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게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북한이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하는 것을 러시아는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고 계속해서 북한을 감싸도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부터 그리고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